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18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국과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살펴봤는데요. 접근법이 정말 달랐죠? 네, 정말 달랐습니다. 미국은 일단 시장을 열어두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규칙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렇죠. 시장 중심적이었죠. 일본은 아예 처음부터 은행과 신탁사 중심으로 제도를 꽉 짜놨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유럽은 이 둘하고 또 다릅니다. 어쩌면 정반대에 가까운데요. 유럽은 시장이 제대로 생기기도 전에 먼저 아주 강력한 규칙으로 판 자체를 설계해버려요. 그리고 그 규칙의 이름이 바로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주제, 미카입니다. 네, 미카. 그래서 오늘 논의를 관통할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유럽은 미카라는 도구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길들여서 규제형 돈으로 만들었고 2026년에는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달라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 유럽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보죠. 그 복잡한 상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유럽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을 더 이상 코인이 아니라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했다. 허가받은 금융상품이요? 네, 그러니까 전자화폐나 아니면 준금융인프라 같은 걸로요. 그래서 발행부터 거래소, 지갑, 결제까지 모든 단계를 통째로 규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코인이 아니라 허가받은 금융상품이라뇨. 그 말은 이제 그냥 기술 좋은 코인이 아니라 은행 예금처럼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자산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유럽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경쟁의 축이 완전히 이동한 거죠. 축이 이동했다고요? 네, 예전에는 누가 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냐 이런 기술 경쟁이었다면요. 이제는 누가 규제 당국의 허가와 감독 기준을 더 잘 맞추느냐의 일종의 허가와 감독 경쟁으로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와, 기술 경쟁에서 허가와 감독 경쟁으로 정말 큰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2025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저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 뚜렷한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카가 스테이블 코인이랑 관련 사업자들을 명확한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 틀 안에 딱 가두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아, 분류를 했다. 네, 미카는 스테이블 코인을 크게 2종류로 분류하는데요. 어떤 종류들인가요? 하나는 EMT, 즉 전자화폐형 토큰입니다. Electronic Money Tokens. EMT. 네, 이건 유로나 달러 같은 단일 법정 통화에 1대1로 가치가 연동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ART, 자산 준거형 토큰인데요. Asset Referenced Tokens, 이건 여러 법정 통화나 아니면 금 같은 실물 자산 혹은 다른 가상 자산을 섞어서 그 가치를 유지하는 바스켓이나 복합 담보 형태를 말합니다. 아, 그렇게 나뉘는군요. 그러니까 EMT는 약간 디지털 유로 지폐 같은 단일 통화 기반이고 맞습니다. ART는 여러 자산을 섞어 만든 디지털 펀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겠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중요한 건 EMT든 ART든 미카는 이 두 유형 모두에 대해서 발행자의 자격 요건부터 준비금을 어떻게 구성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법정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 보장, 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공시 의무까지 거의 은행 수준의 매우 강력하고 상세한 규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규제가 그렇게 강력하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럽이 너무 안정성만 추구하다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역동성을 잃어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그 점이 유럽의 규제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이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혁신이 성장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전에 혹시 모를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안전장치를 먼저 확실하게 깔아두겠다. 아, 성장은 허용하되 철저히 통제하에 두겠다. 이런 의지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 변화는 거래소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2025년에 유럽의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거예요. 거래소요? 네, 유럽 경제 지역 EEA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카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준수 스테이블 코인들의 거래상, 그러니까 트레이딩 페어가 대대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건 사용자들 입장에선 정말 큰 변화였겠는데요. 어제까지 잘 쓰던 스테이블 코인을 갑자기 유럽 거래소에서는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가 2025년 3월 31일까지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USDT와 같은 비미카 준수 스테이블 코인 페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아예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아, USDT가요? 네. 근데 이게 바이낸스만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금융 안정을 감시하는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 ESRB라고 있는데 이 기관도 2025년 보고서에서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거래소들이 이런 비준수 스테이블 코인을 정리하는 흐름을 아주 중요한 시장 변화로 직접 언급했죠. 결국 발행사를 직접 규제하기보다 사용자들이 드나드는 시장의 문턱을 통제해서 자연스럽게 비인가 코인을 걸러내는 전략이네요. 굉장히 영리한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발행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실제로 코인을 사고 파는 유통 단계, 즉 거래소를 통해서 시장 전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격화하겠다. 이 전략이 2025년에 드디어 현실이 된 겁니다. 흥미롭네요. 세 번째 변화는 뭔가요? 세 번째 변화는 조금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그 규제에 가장 친화적인 상품들이 수혜를 입고 급부상했다는 점입니다. 규제가 심해지면 다들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규제를 기다렸다는 듯이 규제 친화적인 상품이 떴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클사가 발행하는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EURC입니다. 아, EURC. 네. 서클의 자체 분석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이 URC의 유통량이 약 7천만 유로 수준에서 3억 유로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서클은 이런 성장의 배경으로 미카가 제공하는 규제의 명확성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크게 키웠다고 직접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유럽 규제 당국이 딱 의도한 그림이겠네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종속되지 않고 유로 기반의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는 그런? 정확합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테더 USDT나 서클의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지배해 왔잖아요. 네, 그랬죠. 유럽 입장에서는 통화 주권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카라는 규제의 틀을 통해 유로 기반의 규제를 잘 지키는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대안으로 키워내려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감독 구조가 완전히 기관급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기관급으로요? 네, 이전까지는 가상자산 감독이 각 회원국의 금융당국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거죠. 그 핵심 기관이 바로 EBA, 유럽은행감독청입니다. EBA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미카 규정에 따르면요, EBA는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시그니피컨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개별 국가가 아니라 EBA가 직접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EBA는 일종의 빅리그 감독관 같은 거네요. 네네. 작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각 나라에서 관리하다가 페이스북 DM처럼 너무 커져서 유럽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면 EU의 중앙감독이 직접 등판하는 거군요. 또 자동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한 일종의 자동 제어 장치를 심어둔 것이죠. 2025년에 이렇게 판을 새로 짜기 위한 규칙들을 세우고 시장을 정리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칙만 있다고 선수들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적응할 시간을 줬을 텐데 그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6년이 되면 이 선수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2020년 유럽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일정 그리고 종료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첫 번째 변화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업자들에게 주어졌던 미카 적용 유예 기간, 이른바 그랜드파더링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죠? D-Day가 정해져 있나요? 네, 그 최대 시점이 바로 2026년 7월 1일입니다. 물론 국가에 따라서는 더 일찍 종료될 수도 있고요. 7월 1일.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2026 하반기부터는 미카가 요구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한 사업자나 서비스는 유럽 시장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말 그대로 라이센스 없으면 영업 불가가 되는 거네요. 사용자 입장에선 내가 쓰는 지갑이나 거래소가 갑자기 유럽에서 막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들은 이제 어떤 코인이나 서비스가 미카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이용 가능한 리스트와 불가능한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게 될 거예요. 아, 코인의 신규 상장, 사용자의 입출금, 유럽을 대상으로 한 모든 마케팅 활동, 바른 서비스와의 결제 연동까지 모든 활동이 이 라이센스 취득 여부에 종속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판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두 번째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유통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2025년이 시장 정리의 시작이었다면 2026년은 그 정리의 결과가 새로운 시장 표준, 즉 뉴노멀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표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죠? 유럽의 기본 원칙은 확고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 능력, 투명한 준비금, 공시 의무, 그리고 책임을 지는 명확한 발행자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이 기준을 통과한 코인만이 유통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딱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도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얼마나 투명하게 준비금을 관리하고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시장은 명확한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유로존 내 유동성과 자금은 미카 기준을 충족하는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욱 빠르게 쏠리게 될 것이고 프로젝트의 생존 요건은 기술이 아니라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구조 설계 능력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26년의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변화는 공공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유럽중앙은행, ECB가 주도하는 디지털 유로, 즉 CBDC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빡빡하게 규제하는데 굳이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유로까지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둘이 경쟁하는 구도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유럽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22 로드맵을 보면 2025년 10월에 준비 단계를 마쳤고 2026년 중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2029년쯤 첫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공공 디지털 유로를 서로를 대체하는 경쟁 관계, 즉 대체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면 어떤 관계죠?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보완제에 가깝습니다. 보완제요? 네, 유럽의 큰 전략은 이래요. 민간 기업들의 혁신은 미카라는 틀 안에서 허용해서 효율성과 창의성을 살리되 통화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최종적인 결제 주권과 안정성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공공 옵션, 즉 디지털 유로를 통해 확실하게 확보하겠다. 이런 투트랙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유럽의 이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한국 시장의 참여자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팀이나 거래소, 그리고 정책 당국에 주는 교훈이나 시사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 시장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 시장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상장과 유통부터 규격화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확실히 효과적이겠네요. 수백 개 프로젝트를 일일이 쫓아다니는 것보다 사용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거래소 몇 군데를 관리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그렇죠. 둘째, 앞으로의 경쟁은 기술 자체보다 발행자의 구조가 승부처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준비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자의 상환 요구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으며 또 외부 감사를 통해 신뢰를 어떻게 증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런 명확한 구조 설계가 없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유럽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책임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마지막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셋째, 민간 스테이블 코인 대 CBDC라는 이분법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은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안정성을 모두 잡기 위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전체적인 결제 시스템 설계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민간과 공공이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하는 역할을 나눠서 전체 파일을 키우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한국 역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을 열어주되 최종적인 금융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 옵션, 즉 디지털 원화와의 공존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2025년 한 해 동안 미카라는 강력한 룰을 시장 전체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는 룰에 따라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재편되는 진짜 판가리가 시작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군요.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